중국은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내수 진작밖에는 이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수 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지표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는 실업률이고 하나는 환율입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가 다시 디플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박이 중국 내수 경제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을까요? 중국은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내수 진작밖에는 이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수 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모든 지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지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업률이고 하나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금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이제 절하되고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씩 절하를 시켜서 수출에 데미지를 입게 된 수출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뭐 선택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환율을 너무 많이 약화를 시켜놓으면 중국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본들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중국의 환율은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미묘하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출보다는 이 투자 쪽이 중요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수출이 크게 보이겠지만 중국 내 시각으로 볼 때는 이 투자 쪽이 훨씬 좀 무게감이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 수많은 수출 기업들이 이제 뭐 곡소리 나고 문 닫고 뭐 거기다가 이제 뭐 대규모 도산 내지는 해고가 일어나려는 이 시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또 다른 하나로서 그 실업은 중국 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하든지 간에 이 실업 관련된 지표는 지난 수년간 좋아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표라는 게 예를 들어 PMI 같은 거 생각해 보죠. PMI가 50을 넘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50이 안 되면 나쁜 거죠. 그럼 PMI가 1년 동안 계속 나쁘다가 작년 12월에 좋아지면 그럼 작년에 드디어 좋아진 거냐 이거예요. 이 PMI라는 게 지난달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1월달 PMI가 50 아래였으면 작년 12월보다 나빴어요. 근데 2월달도 그래요. 그럼 1월달보다 또 나빴어. 더 나빠졌어. 3월에 더 나빠졌어. 계속 나빠지다가 12월에 아이고 반전이 좀 된대. 그러면 이게 좋아진 거냐?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의 실업률이라는 게 지난 수년간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좋아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고용 상황은 지속적으로 지난 적어도 5년간은 악화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용이 안 되는데 무슨 소비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반면에 중국 내의 가구의 저축액이나 기업의 저축액 수는 지금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 돈이 어딘가에 간 거예요. 누구한테 갔습니까? 지금 나가서 일해야 돼야 되는 지금 식당 나가서 서빙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 주머니로 간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자들한테 돈이 가면 그 사람들은 자산 삽니다. 집 사고 부동산 사고 뭐 주식 사고 금 사고 이렇게 하죠.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빌린 돈도 갚아야 되고 오늘 가서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 쌀 사오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쪽은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꼬여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소비 진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러거나 말거나 선택의 여지는 없죠. 소비 진작 외에 방법은 없어요. 그럼 소비 진작을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은 소비자들 가구의 소비 심리가 살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고 뭔가 돌아가는 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현재 중국 정부는 기술 혁신에서 찾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을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많이 논의되고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제 서비스 중심 경제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이 왜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 중심의 사회는 어떤 경쟁 사회인가요? 기술 혁신이 소비로 이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창출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불연속성을 갖는 그런 제품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딱 꺼내면 스타링크 이전에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스타링크 서비스가 내가 돈만 있다면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그럼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일론 머스크가 휴대폰도 만들고 있다.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가격이 무려 40만 원이면 된대. 뭐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면 아니 40만 원짜리 휴대폰인데 지구 어느 곳을 가나 통신이 되고 잘 되고 속도도 잘 되고 그러면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폰이 나온지 뭐 어디 폰이 나온지 샤오미 폰이 나온지 이런 식의 그 경쟁이 아니라 니들 다 비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제품, 이렇게 나오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상황을 바꾸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현재 중국 부동산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이 설명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국의 부동산 이슈를 물어보는 그 원인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국 가서 부동산 사려고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그걸 묻는 이유는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또는 중국 경제에 따라서 내가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을 사는데 그게 영향을 입어. 근데 중국의 경제가 좋아야 주가가 올라간대. 근데 중국 경제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부동산이래. 그 부동산은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알고 싶은 거라면 사실은 여차는 저차하고 저차는 조차해서 부동산이 이렇습니다고 얘기해봐야 아실 수가 없어요. 중국의 각 지역의 부동산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시겠거니와 사실 그런 디테일에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중국의 부동산이 좋아져서 경제 지수가 좋아지고 화랑이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 맞게 그 답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부동산은 지금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 년 동안 간신히 숨만 살려왔던 부동산 기업들의 데미지가 막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서 건설해야 될 회사들이 지금 기운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좀 호전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자 우리가 일진해서 그러면 우리 가진 돈 다 투자해서 부동산 개발하자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매번 이렇게 부동산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 이틀에 좋아질 것도 아니고 지금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와 있고 그래서 살 놈은 좀 살고 죽을 놈은 좀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니까요.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몇 년간 중국 부동산으로 뭐 재미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 내수는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나요? 좀 지나치게 단순화된 질문인데요.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의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중국 경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만일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그건 무조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려울 겁니다. 미국 경제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중국 경제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나빠진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얼마나 나빠질 거냐? 어떤 양상으로 나빠질 거냐? 어떤 산업이 주로 데미지를 입을 것 같으냐? 또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의 그 경제적인 상호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이 꼬리를 이어가게 되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 중국 경제 걱정해 줄 그런 형편이 못 돼요.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중이 싸우고 관세를 막 부과하고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단절되는 겁니다. 시장이 디컴포지션, 시장 분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물자의 흐름, 상품의 흐름, 돈의 흐름, 무역의 흐름이 다 뒤틀리는 겁니다. 이렇게 뒤틀리면 공급망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공급망의 비용은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가별로 입장이 이렇게 돼요. 우리는 자급자족이 다 돼. 필요한 물자 다 우리나라 안에서 다 나오고 필요한 시장이 우리나라 안에 다 있어. 그래서 상관이 없네?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디냐?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나라는 나야 별 상관없지. 근데 좋아질 수는 없어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나만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물자를 가져와야만 되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한테 잘 해당 국가로부터 그 해당 자원을 잘 조달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비용도 올라가고 효율도 내려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괴롭겠죠. 그런데 심지어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남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면 다들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 가서 물건 좀 사주세요 하려면 이게 더 힘들겠죠. 주로 외부에 팔아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는 더욱 힘듭니다. 가장 워스트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물건을 남한테 팔아야 되면서 필요한 자원은 또 남한테 사와야 되는 어떤 나라가 그렇다? 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가 140% 관세 뭐 이런 걸로 하면 실제로는 두 나라가 이제 무역을 하게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만일에 이 분리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는 대체로 세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미국하고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중국하고는 비즈니스하기 어려워지거나 중국하고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데 미국하고는 비즈니스하기 어려워지거나 둘 다 나는 상관없어. 난 둘 다 그 비즈니스 할 수 있거나 그럼 이 세 번째 부류의 국가가 무조건 유리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나라일까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난 누구지? 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게 워스트 중에 워스트.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초유의 위기상에 와 있다. 게다가 정부는 무정부 상태다. 여론은 다 엇갈리고 국가 전략이나 정책은 보지도 않고 총리는 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는 지금 경제 돌볼 여유가 없고 경제부총리는 지금 국가 경제보다는 다른 데 더 신경이 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우리의 생존 전략, 우리에게 어떤 데미지가 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모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